안녕하세요. 한국작가회의 창립 50주년 연속 심포지엄 생명평화 한국문학의 일부 두 번째 파트를 맡은 평론가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주셨던 이명훈 선생님 덕분에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었고요. 이 일부 두 번째 파트에서도 세 분의 연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작가회의의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약간 초과가 되다 보니까 다소간 우리가 바쁜 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을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집에 일부 두 번째 파트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순서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두 번째 파트는 김남을 소설가께서 아시아의 생명, 평화문학과 한국문학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발제문에는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짧게 줄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제가 아시아 문학이었는데요. 제가 아시아 문학을 붙들고 한 20년 넘게,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근 3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스스로 좀 이 타성에 젖기도 하고 그런 찰나에 이런 발제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소설을 못 쓰는 대신 읽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다시 규정을 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이후로 꽤 오랫동안 소설을 못 쓰다가 특히 아시아의 신화와 소설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에는 책도 내게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제가 아시아에 대해서 이 동료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작가들을 만나고 초청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느낀 방식이 굉장히 포근하고 행복한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가 늘 그렇게 행복하게 세계사 속에서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요. 바깥쪽에서 아시아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그 시선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나스네 소세키로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대 일본을 일본 문학의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적인데요. 유학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쓴 작품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저기가 나와요. 주인공 이 집에 구사미 선생 집에 시도 학교에서 공이 시도듯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짜증스럽죠. 그걸 갖고 짜증을 버리니까 철학자라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짜증내서 뭐하냐?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2페이지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다운표. 과도 정치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대의 정치로 바꾸고 대의 정치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로 바꾸고 싶어 하지. 건방지게 강이 가로막고 있다고 다리를 놓고 또 버티고 있는 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터널을 뚫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철도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래봐야 인간인데 이런 식으로 문명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주의자들이 일본의 근대를
터널주의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근대주의에 대해서 철학자가 슬쩍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사무라이 전통도 있고 싸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으면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힘도 없는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중국은 죽기 살기로 서양 세력과 싸웠습니다. 싸우다 다 전멸을 했죠. 광성포에서 다낭에서 이런 식으로 다 전멸을 하는데 일본은 자기 무력이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빨리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서양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게 탈아 입구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당장 서양이 힘이 더 세니까 우리가 불황파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황파식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진 일직선 A에서 B까지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직선주의고 터널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직선주의, 터널주의는 헤겔이라든지 막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겔도 이 동양을 굉장히 깔보고 서양 문명의 어떤 문명의 가장 완성되는 게르만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에 관해서 막스도 편견을 꽤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인도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사람들도 죽이고 학살도 저지르고 했지만 그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공동체가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더 끔찍한 전제주의가 영원히 아시아를 정체성의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민지배를 어쩔 수 없는 역사의 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들, 서양의 이런 시선들은 그대로 다 이어지는데 조지 오웰 같은 사람 또는 우리가 강철 분화적으로 알고 있는 잭 런던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똑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잭 런던 같은 경우도 러일 전쟁 취재 한국에 조선에 오자마자 그대로 이 조선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를 하죠. 지는 노새와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지 오웰 말 중에서 꼭 알제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로코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시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맨 밑에 열대지방에서 우리의 눈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에 고정된다. 바싹 마른 토양, 부채선 인장, 야자수와 멀리 보이는 산 이런 풍경들, 아름다운 풍경만 쳐다볼 뿐 언제나 땅을 파는 농부들은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농부의 피부는 땅과 같은 색깔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양에 반해서 동양의 새로운 사상들이 근대의 초기에 싹트기 시작을 했죠. 한국의 경우에는 동학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김지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꽤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제가 실천문학 편집장으로 있을 때부터 김지아 로터스상 수상자 선정이 돼서 김성동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던 걸 제가 받았는데요. 그 연설문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린 가슴 속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시야라는 것, 우리는 목저 눈앞에 민주화 투쟁을 하는 그것만 딱 바라보는데 김지아 선생은 굉장히 인류사의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까지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성천의 시대를 끝내고 여성적이고 이런 후천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 6월 항쟁 이후에 김지아가 이 조선일보에
젊은 것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죽음을 구판 당장 걷어 치워라를 쓰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던집니다. 거기에서 뭐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람의 생명 사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구나 했던 적에는 누군가 운동권 전체 속에서 누군가는 그걸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의를 쉽게 내립니다. 그러한 운동권들은 네크로필리아야. 그러니까 시체 애호주의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줘버리고 명쾌한 단어로 정의를 해버리면 그 말 속에 그 여유나 이런 다른 생각 같은 건 남아나질 않죠. 한번 조선일보 지면에 그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 지면에 젊은 것들은 전부 이 시체 애호주의자로 딱 돼버리니까 끔찍한 이 폭력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에 겐자브로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당연히 김지아였습니다. 김지아가 감옥에 있을 때 오에 겐자브로랑 일본의 지식인들이 도쿄에서 계속 단식 투쟁도 하고 지지를 보냈죠. 그런데 와서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1995년에 이 대담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김지아 선생은 계속 이제 당신도 노벨상도 받고 했으니까 세계 문명의 어떤 새로운 힘이 동아시아로 오고 있다. 동북아시아로 오고 있다. 이제 우리 힘을 합해서 새로운 문명을 깨쳐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에 겐자브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 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오에 겐자브로의 말은 뜻은 이겁니다. 문명의 중심은 동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그 곳곳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죠. 마을마다 다 문명이 그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 선생님의 그 소설 보면 그 원래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박태순 선생님 소설. 밤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규절이 나오냐면 주체와 중심과 주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철을 애인이 둘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 방송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안전선 밖으로 한 발짝씩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차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중심이 어디죠? 기관사의 입장, 기차라는 물질 문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저쪽에서 안전선 안에서 잘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기차라는 문명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저쪽 사람들은 물러나야 될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이런 식의 사유들이 갖고 있는 위험함 같은 것도, 그러니까 동학이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동학 진짜 제가 봐도 가장 뛰어난 사상 중에 하나고 화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자칫해서 자기만이 옳다고 했을 때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근대 문명의 폐해를 넘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김종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람이 이시무레 미치코였습니다. 신들의 마을 또는 슬픈 미나마타인데 처음에는 그 책이 읽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공해병 이야기겠니 막 이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이었고 김정철 선생님은 그 소설이 가장 좋은 소설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아시아의 많은 작가들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서양 일변도의 터널주의나 직선주의에 반해서 이 좀 순환적 생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크스에 따르면 그 인도 공동체는 미신의 투성이고 신화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신화 속에서는 라마야나에 나오는 원숭이조차도 하누만조차도 일개 원숭이지 지성을 갖고 있는 저기로 해석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인도의 많은 작가들이 쓴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신화와 그 현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직이 돼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새로운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제가 마하스웨타 데비라는 벵골 출신의 여작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쓴 짧은 작품 드라우파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이 이 작가에 대해서 감탄을 해서 자기 그 탈식민주의 이론 그 책에다 직접 번역을 한 작품인데요. 드라우파디는 원래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 아내입니다. 여자 주인공인데 모욕을 당해서 계속 옷을 벗겨지는 이 수모를 당하는데 신화 속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하냐면 신들에 의존을 하죠. 신이시여 크리슈나 신이여 제게 옷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옷을 아무리 적들이 옷을 벗겨도 옷이 계속 생겨나서 저기 합니다. 이것만 해도 라마야나에 나오는 시타와 다르게 시타는 스스로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 속으로 일부러 뛰어들죠. 수동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 드라우파디는 능동적으로 자기를 모욕한 남자들을 다 비판하고 자기 남편들도 지질이라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도 비판합니다. 당신 뭐 하느냐? 이게 당신이 원하는 신적 질서냐? 이렇게 비판을 해나가는데 그러면서도 해결하는 방법이 옷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시대의 새로운 이 신화적 해석은 옷을 거부합니다. 드라우파디는 새로운 22세기의 드라우파디는 인도의 그 하층 계급 여성인데 그 여성은 정부군에 붙잡혀서 윤관을 당합니다. 윤관을 당했는데 조사할 게 있으니 사령관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려오라고 하는데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벗겨놓고 마음대로 나를 이랬을 때 이제 와서 옷을 입힌다고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옷을 벗고 정액과 침과 땀 이렇게 범벅이 된 알몸으로 사령관 앞에 비틀비틀 하면서 갑니다. 그 충격이 그 사령관이 뒤로 물러서죠. 이것이 바로 신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신화도 이렇게 아시아에서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읽은 작품이 우리 한국 근대문학의 저도 몰랐던 작가인데 허준이라는 작가입니다. 백석이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그 따스하고 살뜰한 뱃살에서 날아온 사람이요 이렇게 불렀던 평안북도 출신의 허준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요. 해방이 딱 되자마자 만주에 있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마침 일본 처지가 바뀌니까 일본 사람들은 피난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혹한 이렇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혹한 굶주리기도 하는데 어떤 국밥집 할머니가 그 사람들에게 국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국밥집 할머니의 아들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분노에 차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적을 원수를 새로운
이 원수 가난한 저기들에게 이렇게 피난민이 우글우글하고 눈에 밟히는 것이 많은데 무엇이 즐거워서 혼자 호사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국밥을 떠주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동지였던 일본인 그 노동운동가의 말도 뛰어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읽어본 작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 작품이 허준의 잔등이 아니었는가. 물론 허준이 나중에 어떤 식의 이 행태를 보였는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이 작품 하나만 놓고 봐도 한국에서 조선이 해방된다는 것이 단순히 식민지배 강고한 외세의 침략을 우리 민족이니까 물리쳐야 된다 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죠.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세의 포갑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크나큰 인류애로서 적마저도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오늘날 일본에서 원자로를 그 오염수를 막 바다에 뿌리는 저런 행태 같은 거는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근대가 문제였을 때는 항상 우리가 서구를 바라보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인 게 됐었는데 오히려 아시아를 어떻게 볼까? 아시아를 본다는 건 사실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남일 선생님에 대한 토론으로는 오창훈 평론가와 이수경 소설가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학 평론을 하는 오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남일 선생님 아시아와 연관돼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작업들 또 인적으로 또 작품을 읽고 작가를 읽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작가들이 혹은 아시아 작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또 미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갖고서 이걸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아 근대의 구성에 대해서 근대적 체계에 대한 비판들은 학계에 오래된 논의이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아시아 작가들의 현상들도 동의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또 더더군다나 그 근대 체제와 대항하는 형태로 해서 민중주의적인 발견들이나 신화적 세계 속에서의 근원주의적인 삶에 대한 논의들 이런 부분들은 소중한 가치로 있고 또 그 성과가 작품으로서 작가로서 만나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비판들은 사회식민주의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들이 되어 왔고요. 또 실제로 그 비판들이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우리가 논의해왔던 것들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건데 군사적 지구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전지구적 변화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가끔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거나 혹은 그냥 우리의 일부러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죠. 전 세계의 군사적 관계의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 세계를 단일한 지전략적 지오스트래티기죠. 스트래티직 공간으로 재구성한 핵심적 군사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전략적 공간으로서 지구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냉전체제 시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 70여 개국에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시켰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줄였다가 다시 팽창하는 형태로 가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한반도와 오키나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지금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런 긴장 관계들을 느끼고 있고 동아시아 위기라는 부분이 실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세계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 이동이 보편화되었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멈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후광효과로서 전쟁을 포함해서 지구적인 국지전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대만을 아우르는 현재 상태가 21세기 신냉전 체제 최전선으로서 동아시아가 재편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역사적 배경들, 또 19세기를 포함해서 20세기, 현재 21세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서구권들의 합리성이 관철되면서 결국은 이런 긴장 고조, 그다음에 군사 기지로서의 전 세계의 군사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민중의 감수성을 재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아까 이시벨 지코의 소설을 통해서 정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이성들 혹은 민중 삶에 기반한 삶의 공간 속에서의 감성들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은 좋은 소설의 내지는 좋은 문학 작품의 공통 감각인 것 같습니다. 제문도 마우만이라고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죠. 서구인이에요. 서구학자고 또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존성은 분명히 세계적이지만 우리의 활동은 과거처럼 지역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데올로기로 우리는 세계체제의 이론으로서 상상을 하지만 우리 삶의 공간은 한반도에 있고 이 한반도에서 북쪽과 이웃에서 혹은 일본과 이웃에서 대만과 이웃에서 중국과 이웃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호명당하는 방식은 훨씬 더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김남희 선생님은 아시아 작가 네트워크의 핵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한국 문학을 풍부하게 했고 또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작품의 풍요로움, 실제적인 타의 시민주의, 근대적 보편성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객관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단 그리고 민족문학연구소가 함께 2024년에 평화와 생명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작가대회를 개최하는 거, 우리 내부에서도 좋지만은 세계 작가들과 더불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들 되게 절박한 것 같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관계가 21세기 신냉전 체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문학 아시아 작가대회는 1999년 11월 시애틀 전투를 다시 소환하는 펜의 전투의 서막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시아 작가들을 잇는 일이 민족의 감수성을 연결시키는 작업일 것입니다. 체제는 견고합니다. 그렇다고 체념마저 단단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24년 아시아 작가들에게 한국에서 대접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한반도에서 인간의 조롱을 작가들이 증언하는 은근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잔등의 등대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024년 아시아 작가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또 작가회의가 역량을 모아서 함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의 긴장의 문제들 또 신냉전 체제하에서의 우리의 당면 문제들이 함께 작가들의 시선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치과 치료를 해서 마스크를 쓴 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김남희 선생님의 발제문에 아시아의 고단한 역사가 작가들에게 고단하되 실로 소중한 인물을 요구했고 그러한 요구에 응답해 아시아 작가들이 생명 평화의 관점에서 쓴 문학 작품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남일 선생님의 발제문을 읽으며 우리의 고단한 역사가 고단한 인물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응답한, 그래서 제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세 분 선배 작가님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17년) 여름에 해화동 어느 한식당에서 저는 작가 남정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소설 분지, 신사고, 편지 한 통 등을 엮은 소설집 편지 한 통 미제국주의 전상서 출간을 기념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은 손이 떨려 수저를 들기도 힘들어 하셔서 곁에 앉아서 반찬을 집어드리며 80살이 다 되어가시는 도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1965년에 발표한 소설 분지로 겪으신 피라 사건, 그 이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신경 안정제 발효물 삼켜야 했던 일, 그 이후에 오랜 기간 글을 쓸 수 없었던 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이 생생한 현실에서 일어난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은 어느 한 나라의 예술작품에 비유하면 그야말로 만인의 심금을 울릴 빛나는 걸작이요, 동시에 우리 현대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펜으로 글자를 쓸 힘조차 없으셔서 대학생 손주에게 불러주시고 타자를 대신 치게 했다는 마지막 소설집 편지 한 통 작가의 말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빛나는 걸작이란 4.19 혁명, 광주의 5.18 민주화 투쟁, 2000년 남북이 합의한 6.15 선언,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촛불 투쟁, 그리고 그 밑바닥에 더 들끓고 있던 민주주의와 민족 자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남정현 선생님은 그 뜨거운 마음을 바탕으로 편지 한 통 미제국주의 전상서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나의 귀에는 뭔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굉음 같은 것이 자꾸 들린단 말이야. 귀청이 아주 떨어질 것 같은 큰 소리거든. 21세기가 내지르는 특이한 굉음이랄까? 문명의 틀이, 그 견고한 축이 뒤바뀌는 그 굉음 말이야.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우리 시대의 예술인이라면 제일 먼저 그 굉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 그래야만 우리 시대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단 말이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견고한 축, 문명의 틀이 뒤바뀌는 굉음이란 불안한 이 시대의 수면 아래서 들려오는 민중의 소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가 남정현에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이자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 굉음을 듣지 못하는 예술은 현실과 치열하게 대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날 눈빛 맑은 노소설가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가나 시인은 우리 인간 정신의 영토를 지키는 초병 역할을 해야 한다니까. 그날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정현 작가님은 2020년 12월 2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년 전 여름에 저는 어느 시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후부터 걷는 게 이래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온 시인은 제주 4.3 항쟁을 다룬 장편 서사시 한라산으로 피로와 옥고를 겪은 이산화 시인입니다. 어느 기자는 4.3 항쟁의 서사시 한라산을
나를 죽여라고 항거한 시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문학을 생각하며 저는 그날 기울어진 걸음으로 걸어오신 한 시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본래 아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작가이지만 30년 전에 철거민의 슬픔, 아픔, 고통에 대해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가 아름답기를, 그리고 슬프지 않기를, 모든 것이 평화롭고 평등하기를, 그래서 고통이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걸 막을 생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썼습니다. 2008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조세희 작가가 했던 말입니다. 그분은 경찰 특공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현장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쌀 수입 협상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여의도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전용철 농민이 경찰의 집단 구타로 쓰러진 2005년 11월 15일 그 현장에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 그분이 늘 들고 다니던 카메라는 부서졌고 몸과 영혼도 상처 입어 이제는 현장에 나올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왔다고, 중국의 위대한 소설가 루신의 말처럼 큰 횃불이 나오기 전에 각자가 작은 촛불을 들자고, 이성을 가진 우리가 이긴다고 선생이 말했습니다. 작가 주세희는 2005년 11월 15일 그날의 충격을 오래 앓다가 지난해 2022년 12월 25일 오후에 우주에 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된 카레 시대에 펜으로 작은 노트에 글을 써갔다는 조세희 선생의 작가의 말, 파괴와 거짓 희망, 모멸의 시대를 다시 펼쳐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기울어진 걸음으로, 그리고 상처 입은 몸으로 생명과 평화의 글을 새겼을 세 분의 선배 작가들과, 그리고 뒷세대인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학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